안녕하세요. 제엔테크 리뷰의 개사장입니다. 오늘 리뷰할 노트북은 에이서에서 나온 프레데터 헬리오스 700이라는 모델인데요. 먼저 리뷰를 시작하기 앞서 이번 영상부터는 리뷰 포맷이 좀 많이 바뀌었다는 걸 안내드리고 넘어갈게요. 일반인들이 조금 지루해할 수 있는 노트북의 성능이나 발열, 벤치마크 자료는 제가 이제 매운맛으로 리뷰를 할 예정이고, 보다 일반적인 노트북의 디자인이나 특징, 기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토토님이 순한맛으로 리뷰를 해줄 예정입니다. 순한맛 리뷰도 업로드 되는 대로 이 영상에 바로 링크 남겨드릴 테니까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헬리오스 700이 어떤 녀석인지 간단히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이 녀석은 휴대성 따위는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어떻게 하면 노트북이라는 폼팩터에다가 고성능의 하드웨어를 잘 시킬 수 있는지 요거에 집중한 제품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비슷한 컨셉의 제품으로는 MSI GT 타이탄 시리즈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 외에도 헬리오스 700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키보드 덱이 열린다는 이렇게 키보드 덱이 좀 열린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긴 하고요. 이게 그냥 멋으로만 열리는 게 아니라 여기 두 개의 흡기구 팬이 더 있거든요. 그래서 상단부에서 시원한 바람을 이렇게 빨아들이는 역할을 하는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설계는 2019년도에 처음 선보였던 거긴 한데 올해 모델은 작년 모델과 비교해서 두 가지 차이점이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이쪽에 보시면은 히트 파이프가 한 줄밖에 안 보이실 건데 원래는 여기 히트 파이프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게 베이퍼 체인버로 이제 대체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파워잼 기능을 많이 강조하던데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니고 CPU하고 GPU에 발라져 있는 서멀 그리스가 조금 고성능 흑연 패드로 좀 대체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참고로 이번 리뷰 제품은 에이서 코리아에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줬고 별도의 제작비라든지 협찬 지원은 없었음을 밝힙니다. 먼저 스펙부터 간단히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가장 먼저 눈에 띄는 특징이 바로 이 무게겠죠. 4.8kg. 충전기까지 합치면 어마무시하니까 사실상 휴대성 거의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굳이 왜 노트북을 구매하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그 부분은 동의하긴 합니다. 이 정도로 무거운 노트북을 쓸 바에는 대부분의 상황에선 데스크탑을 쓰는 게 맞기는 하고요. 하지만 이건 에이서의 설계력을 과시하기 위한 제품이기도 하고 이런 새로운 설계의 제품을 사용하면서 즐거워하는 하드웨어 마니아들을 위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무겁더라도 데스크탑에 비해서 확실히 선 정리가 조금 편한 편이기도 하고 이사 가거나 잠깐 자리 이동할 때 그래도 데스크탑에 비해서 휴대성이 조금은 있다라는 게 장점이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체급에 걸맞게 CPU하고 GPU는 현존하는 최상위 하드웨어입니다. CPU 같은 경우는 인텔의 i9-10980HK 모델이고요. 그래픽도 엔비디아 RTX 2080 슈퍼가 사용이 되는데 아직 RTX 3000번대 노트북이 안 나왔으니까 지금 상태에선 최상위 그래픽이 맞긴 하죠. 이번 신형 헬리오스 700은 아직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을 확인할 수는 없었지만 말레이시아 판매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 스펙으로 보면 한 49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이 쉽게 구매할 수 있는 노트북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모든 테스트가 진행됐던 조건은 여기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일반적인 실내 환경에다가 쿨링 패드란지 선풍기 같은 외부 변수는 모두 배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노트북은 워낙에 성능 모드가 다양하기 때문에 제가 두 가지 설정으로 나눠서 테스트를 진행했다 보시면 되세요. 먼저 대부분의 테스트는 설정 1번으로 진행이 됐었고 키보드 덱이 이렇게 닫힌 상태에서 오버클럭 설정은 빠름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발열에 민감한 테스트들은 이렇게 키보드 덱을 내려가지고 이 쿨링팬이 활성화되게 한 다음에 오버클럭 설정은 익스트림으로 설정을 해뒀습니다. 그럼 먼저 CPU와 발열과 전력 패턴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위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CPU 점유율이 항상 100%로 유지되어 있었던 게 확인이 되실 거예요. 이렇게 오랫동안 CPU를 100% 상태로 유지를 하게 되면은 노트북 전력이 한 115W 정도에서 안정화가 됐었고 그 상태에선 클럭이 4.35GHz가 나오고 온도는 약 90에서 98도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트북이 90도 이상이면 엄청 뜨거운 거 아니에요? 라고 물어볼 수 있긴 한데 항상 온도는 전력하고 같이 보는 게 맞거든요. 일반적인 게이밍 노트북은 65W 정도 유지되는 게 일반적이고 조금 전력이 낮은 애들은 45W, 정말로 쿨링이 엄청 좋다고 평가를 받는 아이들도 90W 정도가 한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상 CPU에서만 115W로 유지가 되는 건 탈 노트북급이라고 봐도 될 정도 수준이긴 합니다. 참고로 이 상태에서 팬 소음은 52에서 53dB로 측정이 됐었고 제 개인적인 기준으로는 55dB 이상 넘어가게 되면 편하게 사용하기 조금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거의 이제 마지노선은 지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테스트를 여기 키보드 덱을 개방해서 익스트림 클럭 모드로 한번 사용을 해봤는데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이제 CPU 전력이 138W로 이제 더 높게 유지가 되는 게 확인이 되실 거고 그 상태에선 유지 클럭이 4.58GHz,
유지 온도는 95에서 99도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유지 온도가 그렇게 크게 많이 더 높은 거는 아니기는 한데 뭐 확실히 조금 더 올라가기는 하죠. 뭐 설정 1번하고 비교하게 되면 약 200MHz 정도 차이 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엄청난 차이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CPU라는 게 클럭이 높아질수록 필요한 전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기 시작하거든요. 이 상태에선 팬 소음이 정말 어마무시해요. 62에서 63dB인데 이거 헤드폰 없이 게임하기도 힘들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GPU의 발열과 전력 테스트인데요. 뭐 CPU하고 동일한 패턴으로 테스트를 하긴 했어요. GPU는 조금 더 안정화가 빨리 되기 때문에 좀 테스트 시간은 짧았고요. 보시면 여기 이제 100%로 GPU가 유지됐었던 게 확인되시고 그 상태에서 전력 소모가 약 150W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클럭은 1.86GHz, 유지 온도는 64도 정도가 됐습니다. 조금 일반적인 RTX 2060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대부분 한 80에서 90W 정도를 소모하거든요. 그래서 150W면 이건 정말 엄청난 체급 차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부 이제 RTX 2080 맥스-Q 버전을 장착한 게이밍 노트북들도 있거든요. 그런 녀석들도 한 90에서 100W 정도밖에 소모를 안 하기 때문에 동일한 RTX 2080이라 하더라도 이렇게 소모 전력에 따라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GPU도 이렇게 키보드 덱을 개방한 상태에서 테스트를 해보게 되면은 요거는 CPU보다도 차이가 더 크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소모 전력은 176W 정도로 많이 높아졌고 유지 클럭도 2GHz를 찍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유지 온도는 59도로 좀 많이 낮아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흡기량에 따라서 온도가 더 GPU에 민감하게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긴 하고요. 그래서 CPU 성능만 놓고 보면은 익스트림 클럭 모드로 하는 게 큰 차이는 없을 수 있긴 하지만 그래픽 성능은 상당히 많이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게임할 때는 익스트림 모드로 놓는 게 좀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PU와 GPU를 동시에 부하를 100% 한번 줘봤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아무래도 둘 다 동시에 구동이 되는 거기 때문에 온도나 전력 때문이라도 어느 한쪽이 조금은 희생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헬리오스 700 같은 경우는 게이밍 노트북답게 이제 CPU 성능을 조금 희생을 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 대신에 그래픽 성능은 전혀 타협을 하지 않고 계속 유지를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은 CPU의 그래픽 렌더링 성능을 테스트하는 시네벤치입니다. 시네벤치 R15는 너무 구형 벤치마크라서 제외했고요. R20하고 신형 R23을 추가했습니다. R20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이제 설정 1번, 그러니까 키보드 덱이 닫힌 상태에서는 싱글 코어가 495점, 멀티 코어가 4449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익스트림 오버클럭 모드를 하더라도 싱글 코어는 뭐 거의 성능 차이가 없다 보시면 되고 멀티 코어는 그래도 4607점으로 뭐 제법 올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냥 보기에 좀 감이 안 잡힐 수 있으니까 제가 테스트해본 노트북들 평균으로 보게 되면 i7 10750H 같은 경우는 싱글 코어가 450에서 470점, 그러니까 분명히 i9이 더 높기는 하죠. 그리고 멀티코어는 2700에서 3200점 정도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라이젠 7 4800H 평균으로는 싱글코어가 470에서 480점, 그리고 멀티코어가 4200에서 4500점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보자면 i9 10980HK가 라이젠을 이기기는 했어요. 근데 문제는 라이젠 7 4800H가 이 점수를 내는데 한 65W 정도를 썼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그러면은 뭐 이제 130W 정도나 써야 이제 이걸 이긴다고 생각을 하니까 뭐 사실 전성비는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신형 벤치인 시네벤치 R23은 이렇게 점수가 나왔다는 것만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이게 신형 벤치마크라 가지고 비교할 만한 자료는 따로 없습니다. 그 다음은 GPU 스트레스 테스트로 유명한 퍼마크죠. 여기 도넛같이 생긴 모양에다가 되게 촘촘한 털들을 되게 렌더링을 많이 하면서 이제 얼마나 빠르게 구동이 되는가를 보는 건데 뭐 앞뒤 다 자르고 보면은 점수가 9780점이 나왔어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GTX 1660ti나 RTX 2060, 그러니까 메인스트림 게이밍 노트북이 보통 5000에서 6000점 정도가 나온다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래픽 점수는 상당히 많이 앞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헬리오스 700은 CPU 성능보다는 RTX 2080 슈퍼의 그래픽 성능을 뭐 거의 극한으로 끌어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노트북 기종이라는 것에 의의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긱벤치 결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긱벤치의 CPU 점수 결과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는데요. 왜냐하면 긱벤치는 시네벤치하고 다르게 CPU에다 직접적으로 부하를 100% 거는 게 아니라 뭐 간단한 작업을 지켜본 다음에 요 정도 성능이면은 요 정도 점수가 나오겠구나 이렇게 그냥 계산을 해버리는 가상 벤치마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긱벤치는 ARM 프로세서하고 비교할 수 있는 GPU이기 때문에 참고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긱벤치에서 GPGPU 성능을 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먼저 GPGPU가 뭔지 간단히 설명하고 넘어가자면 GPU를 그래픽 연산에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제 CPU의 연산을 보조하는 데 사용하는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쿠다 연산 같은 경우는 프리미어 프로에서 동영상 렌더링 할 때 많이 사용하게 되죠. 그리고 뭐 오픈CL 같은 경우는 오토캐드 뭐 이런 설계 방면에서 많이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뭐 11만 점 그리고 13만 점 이렇게 되게 높게 나왔는데 뭐 일반적인 GTX 1660ti 평균으로 보시게 되면은 쿠다나 오픈CL이 6만 점대 중반 중후반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 본인이 쿠다 가속이라든지 뭐 오픈CL 기반 작업을 하는 걸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은 이렇게 하이엔드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것도 전 의미가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가성비가 좋다는 소리는 아니긴 하지만요. 그 다음은 PC마크 테스트입니다. 이건 이제 문서 편집이라든지 인터넷 브라우징 같은 가벼운 작업을 테스트하는 건데, 그래서 그 가벼운 작업을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쾌적하게 잘 돌리느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램이라든지 SSD 영향도 많이 받는 테스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간단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매우 좋은 점수이긴 하거든요. 사실상 이 정도 스펙에서 뭐 인터넷 브라우징이라든지 뭐 문서 편집이 잘 되냐 이런 걸 따지는 건 크게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런 점수가 나왔다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3D 마크 점수인데요. 예전에는 파이어 스트라이크가 좀 대세였는데 요즘 이제 슬슬 타임스파이로 넘어가는 분위기이긴 하죠. 다이렉트 12 그래픽 성능 테스트라 보시면 되고요. 종합 1366점이 나왔습니다. 이거 참고로 100만원 초중반대 게이밍 노트북의 평균이 5000에서 6000점 정도 나왔다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다 많이 친숙해하실 파이어 스트라이크 점수를 보시게 되면은 22,961점이 나왔거든요. 정말로 하이엔드 게이밍 PC를 구비하신 분들이 아니라면은 데스크탑으로 테스트를 해도 이 정도 점수는 아마 잘 안 나오실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것도 100만원 초중반대 게이밍 노트북 기준으로 보시게 되면은 13,000에서 14,000점 정도가 일반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파이어 스트라이크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해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노트북이 개방된 상태로도 테스트를 한번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익스트림 오버클럭 모드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24,683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앞서 진행했었던 테스트 환경하고 비교해보면은 약 7%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시끄러운 소음을 감당할 수만 있다면은 이렇게 오버클럭 모드를 사용하시는 게 성능 향상은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한번 진행을 했는데, 엔비디아 RTX 그래픽카드에는 DLSS 기능이 들어가 있죠. 인공지능으로 가상으로 이제 그 해상도를 늘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게 성능 차이가 엄청 많이 나더라고요. 제가 예전에 RTX 2060 그래픽을 테스트 해본 적이 있는데 성능 향상 폭이 약 15%, 20% 그 정도였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DLSS 기능이 꺼진 상태에서는 28.7프레임이 나오고 DLSS 기능을 키면은 69.73프레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엔비디아의 기술력이 좀 발전한 것도 있긴 하겠지만, 다른 것보다도 이제 RTX 2080 슈퍼면은 텐서 코어, 그러니까 인공지능 코어가 엄청나게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상위 그래픽 카드로 갈수록 DLSS라든지 레이 트레이싱 기능이 큰 폭으로 많이 향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게임 실성능 테스트입니다. 어찌 보면 헬리오스 700에서 가장 중요한 테스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게임 타이틀은 총 6개로 선정을 했고, 이 표에서 보시게 되면 가장 저사양 게임부터 이제 고사양 게임으로 이렇게 순서대로 배열을 했습니다. 모든 게임은 가능한 최상의 그래픽 옵션을 선택을 했고요. 물론 평균 프레임도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전 개인적으로 하위 1% 프레임이 되게 높게 나왔다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어지간한 고사양 게임도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아예 없었고, 어쌔신 크리드 오디세이와 같은 고사양 게임 같은 경우는 최상 그래픽으로 할 경우에는 가끔 가다가 60프레임 이하로 떨어지는 구간이 발생하긴 했지만 거의 보기는 힘들었고요. 사실상 평균 프레임 자체는 60 이상으로 잘 유지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배틀그라운드가 유난히 높게 나오긴 했는데 이건 아마 훈련장에서 테스트를 진행했기 때문이지 않을까 싶기는 하네요. 어찌됐건 전 개인적으로 헬리오스 700이 240Hz 디스플레이를 달고 나오지 않은 게 매우 아쉬울 정도로 프레임이 되게 잘 나와줬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많은 분들이 조금 지루해할 것 같은 좀 테스트 항목이긴 한데, 요즘은 고성능 게이밍 노트북도 워크스테이션 용도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좀 추가를 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제품 개발, 생명공학, 금융, 에너지 산업 이렇게 이제 각 분야별로 좀 정리를 해놨는데, 이 분야에 어떤 프로그램을 테스트한 건지는 이쪽 아랫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로디니아를 사용한다 라고 하면은 제품 개발하고 생명공학의 CPU 성능을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카티아를 사용한다 그럼 제품 개발의 GPU 점수로 보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특징적인 것만 좀 찝어드리자면은 헬리오스 700이 아무래도 CPU가 i9이기 때문에 밑에 있는 경쟁 기종들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그래서 CPU 점수는 분야를 막론하고 더 좋게 나왔어요. 이건 당연한 거긴 하죠. 근데 GPU 점수로 넘어가게 되면 조금 얘기가 다르긴 한데, RTX 2080 슈퍼가 확실히 이제 쿠다 코어라든지 전반적인 성능 자체는 최상위급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워크스테이션 같은 경우는 오픈CL이나 오픈GL 이런 이제 아까 말씀드린 GPGPU 성능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런 건 이제 쿼드로 그래픽이 좀 더 최적화가 잘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더 전력 소모가 낮은 RTX 5000 맥스-Q 쿼드로 그래픽을 보시게 되면은 제품 개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티아, 크레오, 쇼케이스 이런 성능 같은 경우는 RTX 5000 맥스-Q가 성능이 더 좋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작업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쿼드로 그래픽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거 정도만 참고를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이 조금 복잡해지긴 했는데
가끔가다 쿼드로 그래픽이 더 비싼데 성능이 왜 더 안 좋아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특정 분야에서 힘을 더 쓸 수 있는 그래픽이 바로 쿼드로다 정도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이 워크스테이션 성능도 추가를 했습니다. 그 다음은 저장소 성능 테스트인데요. 제가 사용한 모델에는 삼성 PM981A NVMe SSD가 들어있었는데요. 상당히 가성비도 좋고 성능도 괜찮은 SSD이기는 해요. 속도도 그럭저럭 괜찮게 나오기도 했고요. 그런데 솔직히 500만원짜리 노트북에다가 WD 블랙이라든지 삼성 에보 970 프로 이런 거 좀 넣어줘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은 조금 있기는 하고요. 그리고 2.5인치 드라이브 베이에 하드디스크가 들어있더라고요. 이것도 나쁜 하드디스크는 아니긴 해요. 2.5인치짜리 노트북용 하드디스크 중에서 7200rpm짜리는 좀 고가에 속하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굳이 하드디스크를 넣어줄 필요는 있었을까? 그냥 SSD를 넣어주면 안 될까 하는 생각은 좀 들기는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이 노트북을 실사용할 정도로 돈이 많으신 분들이라면은 이 하드디스크는 제거하고 새 SSD를 장착하게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럼 마지막 정리 한번 들어가도록 하죠. 일단 헬리오스 700의 쿨링 성능은 정말 괴물급이기는 해요. CPU와 GPU를 최대 성능으로 구동하면 300W가 넘을 정도로 전력 소모량이 많은데 그 발열을 감당을 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그 발열을 감당하려면은 익스트림 오버클럭 모드로 해가지고 이제 키보드 덱도 열어야 되긴 하겠지만 일단 어찌됐건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인텔의 i9 10980HK가 이 정도로 제대로 된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필요한 전력량이 너무나 비현실적이에요. 사실상 헬리오스 700도 이렇게까지 이제 발열 설계 해놨기 때문에 그냥 그나마 감당이 되는 거지 요건 일반적인 노트북에 사용할 수 있는 CPU가 아니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막 2kg 초반대 i9을 넣은 노트북이 있다라고 하신다면 성능을 100% 사용하기엔 거의 불가능하니까 가능하면 그냥 i7 모델을 구매하는 걸 좀 권장을 드리고 싶긴 하고요. RTX 2080 슈퍼가 아무리 RTX 3000번대가 곧 예고가 돼 있다고 하더라도 노트북 중에선 정말 발군의 성능을 보여주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전력 소모가 180W 정도까지 감당이 가능해야 되기는 하고 대부분의 게이밍 노트북은 이렇게 하이엔드 그래픽으로 가면은 저전력 맥스큐 버전을 사용하거든요. 80에서 90W 정도 보통 소모하는 편이라 가지고 이 정도 성능까지 보기는 어려울 수 있긴 합니다. 그래서 헬리오스 700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현존하는 게이밍 노트북 중 최강급이라 보시면 돼요. 요거에 그나마 비빌만한 게 MSI GT76 타이탄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대신에 엄청난 무게와 소음은 당연히 감당을 하셔야 되고 엄청 비싸기도 하죠. 가격적으로도 좀 엄청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휴대성이 거의 없다시피 한데 과연 노트북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 요거는 개개인마다 판단 기준이 다르니까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본 다음에 구매 결정을 내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개편된 헬리오스 700의 매운맛 리뷰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조금 바꾼 포맷이 어떻게 마음에 드셨을런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래도 조금 어려운 내용이 많다 보니까 대부분 구독자분들한테 좀 재미가 없었지 않을까 싶긴 하고 조금 더 일반적인 내용은 조만간 순한맛 리뷰로 토토님이 올려줄 거기 때문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